1762년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비극, 왕세자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좁은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건, 바로 사도세자 뒤주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고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 비극 뒤에는 조선 정치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의 깊은 심리적 갈등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탕평 군주를 자처했습니다. 쉽게 말해 편을 가르지 않고 인재들을 골고루 쓰겠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걸 내세웠을까요? 조선 정치판은 마치 지금의 국회처럼 편이 갈라져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름도 복잡하게 노론, 소론, 남인, 북인으로 나뉘었죠. 그런데 영조 때 가장 큰 문제는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었습니다. 노론은 쉽게 말해 원칙주의자들이었는데 법과 예법, 원칙을 끝까지 지키자고 주장했죠. 반대로 소론은 좀 더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백성 사정이나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죠. 결국 정치판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쪽과 현실을 반영하려는 쪽이 끝도 없이 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두 세력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며 이대로 두면 조선이 무너진다. 내가 직접 싸움을 멈추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바로 탕평책, 즉 편가르지 말고 공평하게 사람을 쓰자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조 본인도 노론 쪽에 기울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평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노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불균형이 훗날 사도세자와의 비극적 갈등에도 불씨가 됩니다. 사도세자는 원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능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주변에서 천재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영조 역시 큰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문제는 영조의 성격이었습니다. 영조는 극도로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이었으며 신하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엄격했습니다. 특히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내 후계자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가했습니다. 사소한 예법을 틀려도 크게 꾸짖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비난 속에서 자란 사도세자는 점점 불안정한 성격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정신적 불안과 트라우마가 이때부터 쌓여간 것이죠. 이 무렵 세자는 종종 궁궐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활쏘기나 수렵에 몰두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대신들의 눈에는 그것이 점점 세자가 정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으로 비쳤고, 반대로 세자는 아버지와 신하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제거하려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긴장과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 간극은 다시는 메울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자의 모습은 점점 심해졌는데 아버지 영조 앞에 서면 언제나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유 없는 분노 폭발, 어쩔 땐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환영을 보는 듯한 행동까지 했죠. 무엇보다 깊은 속내에는 아버지는 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녀는 훗날 한 줄록을 집필해 남편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영조와의 갈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끝내 받지 못하고 그 공허를 분노로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즉 성격이 까다롭거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을 때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와 옷을 제대로 벗지 못했다는 것인데 일종의 강박이나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조는 편가르지 말고 공평하게 사람을 쓰자는 탕평을 외쳤지만 사실상 노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론은 세자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요. 세자의 불안정한 성격, 거친 행동은 앞으로 저 인물이 왕이 되면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확대되었죠. 반면 일부 소론과 남인은 세자를 두둔했습니다. 아직 젊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러한 의견 사이에서 영조는 아들을 나무라는 선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불안정한 행위는 집안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조는 이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세자가 아들이라는 사실과 군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가 칼을 들고 신하를 위협했다는 사건 이후 대신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후계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아뢰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세자를 옹호하는 세력조차 점점 입을 닫았고 권력의 중심에서는 그의 자리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친아들을 죽이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고 유교적 도덕 질서에 비추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압박 속에서 무너져가는 아들, 그 아들을 불신하는 아버지,
그리고 틈을 노리는 정치 세력, 모든 조건이 하나둘 맞춰지며 결국 역사에 남을 비극의 무대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762년 이모년, 영조는 결국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영조의 눈빛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조 곁에서 노론 세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 한마디는 뭔가를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직접 사형을 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 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영조는 오랜 고민 끝에 죽이되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을 택했고 그것이 바로 뒤주였던 것입니다. 1762년 7월 4일 궁궐 마당 한가운데 나무로 만든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궁궐의 내관들은 세자를 억지로 끌어다가 뒤주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조선의 왕세자가 몸을 구겨 넣어진 채 갇혔습니다. 뒤주 안은 숨조차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바람조차 드나들지 못하는 그 속에서 세자는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뒤주 속의 어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숨조차 막히는 답답함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 사도세자는 버티려 했고 곧 풀려나리라는 희망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절망은 서서히 그를 조여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손끝 하나 움직일 힘도 없어지고 결국 뒤주에 갇힌 지 8째 날에 기력이 완전히 달해 사망에 이릅니다. 나이 겨우 28. 조선의 왕세자가 그렇게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조는 끝내 차명이나 독살 같은 정식 사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법으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른 방법이 뒤주에 가둬 자연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회고와 궁중 기록은 뒤주에 갇힌 기간 동안 궁궐 밖에서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아내와 어린 아들 정조, 그리고 궁인들의 울부짖음이 궁궐을 메웠지만 영조의 명령 앞에서 그 누구도 손을 뻗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는 동안 영조가 어떤 감정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중록에는 임금의 명이 너무도 엄중해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었다라고 쓰며 영조가 결심을 굳혔음을 강조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훗날 아들 정조가 왕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1762년 7월 12일 사도세자 죽음 이후 궁궐 안팎은 깊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이는 다름 아닌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고 어린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의 명으로 왕세자가 죽었다는 사실, 신하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의 권위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며 따르는 척을 해야 했고 속으로는 왕이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면 우리 같은 신하는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조정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영조 말년 정치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신하들이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힘을 얻은 건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세자가 문제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영조의 결정으로 확인된 셈이었으니까요. 노론은 사도세자를 제거함으로써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고 이후 조정의 주도권은 더욱 노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영조 역시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자주 세자의 환영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는 영조가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아들의 원혼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불안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문제를 떨쳐내지 못했죠. 세자가 죽자 이제 왕위 계승 문제는 영조의 어린 손자였던 정조로 옮겨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모두가 정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여전했습니다. 저 아이가 커서 왕이 되면 또다시 조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는가. 노론 강경파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위험하다는 의심을 끝내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훗날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내내 끊임없는 견제와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출신 때문인데요. 이대로 정조가 즉위하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노론을 견제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조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776년 4월 22일 영조가 조선 역사에서 무려 52년이라는 최장수 제위 끝에 세상을 떠나자 손자인 정조가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다지려 했는데요. 신하들이 눈치를 보게 만든 탕평책, 젊은 학자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게 한 규장각,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줄 친위부대 장용영, 그가 만든 이 장치들은 정조가 살아남기 위해 쌓아올린 방패이자 노론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한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즉 정조는 학문을 중시한 성군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권력을 장악한 군주로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혈룡원이라 이름 짓고 직접 능행차를 자주 하며 아버지의 자세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행보는 효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도세자가 문제 많은 세자로만 남는다면 그 아들의 왕위도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를 억울하게 희생된 훌륭한 세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당당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극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와 당파 정치의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정조라는 걸출한 군주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죽음이 아들 정조에게는 끝없는 사명감과 집념이 되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꺼져간 한 생명은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불씨가 되었습니다.